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다루고 있는 정책설전 뽀라 그 두 번째 논의로는 지난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된 한계 및 쟁점 그리고 건강보험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개편해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앞서서 저희가 지금 건강보험료를 둘러싼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과 그리고 또 정부가 개편했던 내용들을 조금씩 이야기하면서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부가세 개편 내용을 또 이야기하셔도 좋고 또 이야기하면서 계속 쟁점이 됐던 재산보험료, 피부양자 기준, 또 직장가입자의 보수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개편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 주시고 또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개편해야 되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올해 9월에 2018년 1단계에 이어서 이제 2단계가 되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인 개편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계는 있지만 왜 긍정적이냐 하면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건강보험 통합함에도 불구하고 부가체계에 형평성 문제가 있었거든요. 세 가지 형평성. 두 집단은 특혜를 받고 한 집단은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고 있었어요. 앞에 특혜 집단은 근로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 그리고 일정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이제 둘의 특혜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재산에 보험료가 매겨지긴 했는데 이게 지나치게 과도하게 매겨지다 보니까 직장과 비교해 봤을 때 비슷한 경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더 많이 낸다는 게 대부분의 이제 검증된 평가이거든요. 그래서 두 집단은 특혜고 한 집단은 억울했는데 이번 2018년 1단계, 2022년 2단계를 거쳐서 특혜는 줄어들고 억울했던 건 조금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무척 오랫동안 방치됐던 이 문제가 형평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았다. 이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제 저희 눈높이에 봐서는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좀 더 세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부족했다는 게 문제고, 근데 이미 이제 2단계는 진행돼 버렸으니까 지난 버스는 어찌할 수 없고 이제 앞으로 저는 3단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소한 이번 9월 달에 2단계 개편을 할 때, 왜냐하면 개편되면 결국은 집단마다 손익계산이 달라지니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3단계 개편을 예고하고 2단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2단계 개편에 큰 논란이 없었던 이유가 2018년 1단계 때 2단계를 4년 후로 예고를 했거든요. 이번 2단계 개편은 사실은 전 정부의 의사결정 사항으로 온 거잖아요. 실행은 이번 정부에서 했는데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2단계 개편을 실행하면서 3단계 플랜을 제시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다는 거고, 이제부터라도 저는 빨리 준비해서 3단계 비전을 국민들한테 제시했으면 좋겠고 그걸 우리 한번 여기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3단계, 4단계 계속 이어지는 개편들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그 개편 때 이제 앞으로 개편 논의를 할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이번 개편의 한계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도 개편은 평가를 약간 좀 메모를 해왔는데요. 저는 이제 밸런스를 갖추는 흔적은 좀 보인다. 여기서의 밸런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최저보험료 같은 경우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저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참가비 형식으로 돈을 내는 거잖아요. 일단 어떻게 보면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내가 급여를 받을 기대에 대해서 갖고 보험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한 번이라도 외래나 입원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92%가 되니까 보험료를 낸 만큼 반대급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이미 건강보험 제도는 증명이 됐다라고 하니 최저보험료를 부과해도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동의에 전 숨은 데 있었다고 봅니다. 연금과 달리 연금은 이제 주로 노령 사망 장애라고 하는 리스크가 현재화돼야지만 이제 보험급여가 출동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급여가 노령에 이제 치우쳐져 있고 30년 또는 40년 후에나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건보 제도와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있어서 최저보험료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서 한 것은 참가비다. 그런 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 비례, 그러니까 연금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최저보험료, 근데 이제 소득 비례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이제 또 걸리는 게 이제 재산보험료가 되는 거죠. 재산보험료는 굉장히
지금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충분하다가 보고 예전에 1,320만 원까지 있었나요? 그 1,320만 원까지 있었고 지금 5천만 원 그 사이 지금 한 4년 정도 되는데요. 너무 가격이 올라가지고 5천만 원이라는 그 절대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2013년, 14년 때 5천만 원 얘기했던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하고는 뭐 거의 배 이상이 올라간 거 아닌가요? 근데 5천만 원이라는 게 전 너무 작은 거예요. 저는 그게 사실 거주용을 하우스 그리고 하우스가 궁극적으로 홈이라고 한다면 잠시 쉬어서 재생산하고 할 수 있는 밑거름인데 왜 보험료를 부과하냐는 거예요. 재산세까지 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은 약간 수치가 바뀌었는데요. 우리 국민건강법상에 가장 많은 웨이트를 차지하고 있는 인원수로요. 한 4, 5년 전까지는 1위가요. 피부양자였어요. 1,900만 명. 네. 그러니까 보험제도인데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피부양자가 웨이트가 가장 컸어요. 그 다음에 2위가 지역가입자를 한 1,700만, 직장가입자가 좀 늘어갔고 1,900만 명, 피부양자가 1,800만 명이에요. 그래서 지역가입자가 세대로 치니까 한 840만 세대. 거기는 어차피 세대부가 그래서 다른데 이번에 한다라고 한 게 27만 명 털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수로 보면 나머지가 1,781만 명이 여전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양자가 강화됐다 하는데 이게 어떤 시그널이고 어떤 메시지고 오글 박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3차 개편, 4차 개편이 없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건 어떻게 가져갈 거지? 재산보험료는 어떻게 가져갈 건지가 여전히 굉장히 불투명하다 보니까 저는 지역가입자의 포지션으로 치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아직도 불만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큰 맥락에서 보면 사실 보험료 개편은 재원의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수입의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수입의 양의 변화하고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계속 이제 제도 개편은 충격도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물론 대변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긴 시간을 논의하면서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해요. 우리가 이번에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궁극적으로 이제 직장 가입자에서는 보수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좀 확대한 거하고 그다음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 거, 그다음에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에 대해서 기존에는 97개의 구간에 대해서 점수를 부여한 다음에 줬기 때문에 그 소득이 달라도 한 구간에 들어가면은 같은 보험료를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무조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곱하기 보험료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방식의 소득 정률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은 전체적인 체계에서 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구조는 갖추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산과 자동차는 어차피 우리가 향후에는 제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에서 봤을 때는 표시나게 폭을 줄였다, 비중을 줄였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산에 대해서 5천만 원 공제하는 그 수준이 불충분하고 또 최근 5년간 우리가 또 집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변동을 봤을 때 이 과연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도 진일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는 의미를 두는 게 피부양자 부분이에요. 사실은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이 피부양자 제도가 전체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많은 충돌 지점이기도 했어요. 저는 피부양자는 건강보험이 갖고 있는 되게 독특한 구조라는 측면에서 특히 피부양자 구조를 좀 개편하는데 더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또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기반을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번 부가세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짚어주셨는데요. 저도 하나만. 아까 피부양자 고치고 또 직장 가입자의 보수의 소득 강화한 거 부족하지만 개선한 건데 그 지역 가입자의 재산 비중을 줄인 거는 너무 부족했다고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재산 공제를 과표 기준으로 5천만 원, 옛날에 기존에 한 최대 300만 원 했던 걸 5천만 원 올린 거거든요. 그게 과표 금액이기 때문에 시가로 따지면 한 1억 2천 정도예요. 그러면 자기 재산이 뭐 전세 사시는 분들은 또 그걸 환산합니다. 그래서 1억 2천까지는 재산의 보험료를 매기지 않겠다는 엄청난 지금 아량을 베풀어 주신 건데 국가가. 네. 아니 1억 2천이라니요. 그러니까 1억 2천에서 수도권 같은 경우는 꽤 높은 가격까지는 그냥 순수 주거용 자산이에요. 근데 그 과표 기준으로 5천억이요. 2017년에 정해진 금액이에요. 그래서 요번에 정부가 기존에 정해진 것들을 거의 그대로 요번에 실행을 한 건데
다른 것들은 뭐 그냥 가더라도 뭐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자연 증가분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5년 전에 5천만 원 2단계 때 5천만 원 공제하기로 했는데 부동산 가격 기준을 그대로 따라와 보면 최소한 지금은 1억이었다. 그럼 최소한 2억 5천 정도. 저는 2억 5천도 부족하다고 보지만 2단계에서 이 정도의 현실화 조치는 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것도 없이 그냥 해요. 저는 그래서 건강보험 부가체계에 대한 가입자들의 그 많은 민원들에 대해서 진짜 얼마나 절실하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어요. 예. 아마 재산보험료의 그 부담을 좀 줄이는 부분에서는 또 전체적인 건강보험 재정의 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고려가 되었을 것 같고요.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피부양자 기준에서 사실은 그 1단계에서 2단계로 갈 때 과표 기준으로 5억 4천 기준을 원래는 더 낮추기로 돼 있었죠. 돼 1월 있었습니다. 1일자. 네, 2단계에서는 부양자 기준에서의 재산 기준을 더 강화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주택 하나가 있으신데 부담 능력은 없는 분들을 좀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제 지역가입자로 넘어온 또는 지역가입자로 계시는 분들의 그 재산보험료에서의 기초공제는 당시에 만들어놨던 5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사실 그 아까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직역 간의 보험료 구성의 차이를 이야기할 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과 자동차로 구성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가장 큰 차이를 저희가 좀 빼고 넘어간 것 같은 게 자동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자동차 부분은 사실 좀 대표적으로 그냥 완전히 폐지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또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직장가입자는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그 지역가입자의 소득보험료만이라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로 바꿨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가입자는 여전히 지금 그 점수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보험료는 정률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산보험료는 여전히 점수제인데 문제는 이 점수제로 부과할 때 그 중요한 재산 등급표가 있습니다. 이 재산 등급표가 사실은 고쳐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거나 또 공시 가격이 현실화되면서 그 재산보험료 그 60등급으로 되어 있는 구간에서 자동으로 상승하는 그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개편할 때 공제 수준도 조금 더 조정하지만 재산 등급표를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인상했어야 된다. 마치 이건 뭐랑 비슷하냐면 이번 정부에서 지금 세제 개편안 이번에 제출했잖아요. 그 세제 개편안에 보면 과표 구간을 너무나 오랫동안 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뭐 누가 혜택을 보냐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과표 구간을 좀 조정했던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신 분들을 생각했다면 사실은 좀 그 등급표도 눈에 보이지는 않겠지만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뭐 이렇게 3단계 개편이 아니더라도 바꾸기 위한 논의를 좀 하고 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뭐 한 가지 더 붙여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걸 정부나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이 몰랐겠어요? 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지역가입자들의 재산 공제를 할 때는 5년 전 거를 그대로 가격 폭등을 반영하지 않고 그냥 하고 피부양자 할 때는 하거든요. 그건 다 알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결국은 정치적 저항 같은 거를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은퇴한 노인들의 피부양자 문제가 부각되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완화시켜 주는 거고 특히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지금 재산이 아까 등급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재산이 적은 사람일수록 그거에 가중해서 지금 보험료가 매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가입자 특히 저소득 지역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안중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합리화 시켜버리면 또 건보 수입이 줄까봐 아마 이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사실 이제 저희가 그 피부양자 기준 중에서 소득 기준 아까 말씀하셨던 2천만 원으로 낮춘 부분 그 부분에서 이제 연금 소득에 대한 것들이 쟁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연금 소득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방금 이제 오건호 위원장님께서 그 계층적 성격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 연금 소득을 중심으로 그 피부양자 기준을 낮추는 것도 보이지 않는 저항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액의 연금을 받는 분들께서 아무래도 보이지 않게 저항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번에 기준을 좀 낮췄는데 이제 낮추다 보니까 지금 생기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금 소득이 피부양자 기준 강화하면서 지금 어떤 쟁점이 되고 있는지 뭐 오건호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피부양자 소득을 이제 1단계에서 3,400만 원이었는데 이걸 2천만 원으로 낮추니까 기존에 소득이 2천만 원에서 3,400만 원이 있으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피부양자였는데 이제 9월부터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이제 보험료를 매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분들은 어떻게 보험료를 매기냐? 연금 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이 있다 그러면 거기다 이제 건강보험료를 곱할 텐데 이제 다른 소득들은 그냥 요율을 다 곱하지만 연금 소득의 은퇴 소득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서 절반만 이제 보험료를 매기거든요. 그래도 절반은 완화시켜 준 거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부양자 입장에서는 그 전에는 연금 소득의 30%에 한해서 보험료를 매겼는데 이번엔 50%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부양자 입장에서는 자격도 탈락하고 또 혹은 그 전에 내던 분들은 30 기준에서 50을 내니까 더 세진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근데 또 요율 체계를 바꾸다 보니까 또 경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금 소득의 부과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였지만 그 소득에 부과하는 방식을 요율을 정률로 바꿈으로써 또 그 약간 하향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면 그 영역에서 그러니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해서 지역 가입자로 갔을 때 부담이 세지는 건 더 불가피한데 일단 노소득이 있고 지역가입자로 계신 분들 안에서의 형평성이나 뭐 더 큰 부담이 생기는 문제는 이번 개편에서는 그리 발생하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지금 이번 개편 내용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면 뭐 아까 이제 그 직장 가입자의 보수의 소득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한참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아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피부양자나 직장 가입자들의 근로외 소득을 각각 2천만 원씩 보험료 매기지 않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 상황을 보면 그 피부양자 분들은 은퇴하고 또 다른 소득들이 없고 등등 해서 일정한 현금 소득이 필요하신 분인데 이게 지금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이 있는 데다 추가 소득이 있는 분에서 계층이 다르다고 봐요. 물론 피부양자 분들도 뭐 노인 중에 상위 계층도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피부양자는 조금 전진적으로 낮추는 필요가 있지만 워낙 그 피부양자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직장 가입자의 근로외 소득 있는 분들은 다 중상위 이상의 소득자이니까 이거는 요번 2단계 때 그냥 전면 적용하는 게 맞았고 못했어 2천만 원까지 봐줬으니까 빨리 3단계 할 때는 거기는 다 모든 소득의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어떨까? 조금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아마 정부가 이거 고민하면서는 가능하면 변동폭을 줄이는 방식의 선택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하보다는 인상의 포션을 좀 줄이는 방향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아쉬움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지금 뭐 그 2차 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좀 그 다음 단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사실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개편이 필요한 내용들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지금 현재의 부가체계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논의는 건강보험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2000년 이후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18년 만에 1단계 개편 또 4년 만에 2단계 개편까지 왔습니다. 이후의 개편에 대한 뭐 준비 내지는 앞으로의 개편 대안이나 방향, 일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야 되나요? 일단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되는 시간들은 많이 힘든 시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우선은 우리가 인구 고령화라는 거는 절대적 변수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적으로 보험료를 내는 숫자가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경제 성장 기조로 봤을 때는 당분간은 계속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 사실 자연 증가분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해서 동일한 그 가입자 수를 가지고 그분들이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고 해도 월급이 오르면 자연적으로 오르는 수입이 있었단 말이죠. 보험료 수입이. 그런데
지금처럼 만약에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이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사실 그 자연 증가분도 우리가 기대를 못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전반적으로 재정 수입의 기반이 점점 약화되는 건 명확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보험료의 부가 형평성 체계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분명히 기존에 확보했던 재정분을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2차 개편하면서도 실제로 아마 2조 원 정도의 감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던 국민들은 이 제도의 어떤 혜택이 감소하는 걸 원하시진 않으실 거잖아요. 아까 오건호 박사님이 보장성을 얘기를 하셨지만 기존에 내가 누리고 있던 그 제도의 어떤 혜택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이 제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받고 싶을 텐데 받고자 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내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경제적 상황은 안 좋으니까 기존에 가만히 놔둬도 늘어나던 자연증가분도 줄어들고 있으니 당연히 어떤 개편의 방향성이 모두가 합의하는 방향이라 하더라도 그 변동폭을 아주 과감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 변동폭을 가감하게 할 수 없는 한계가 앞으로 우리가 이제 갖고 가야 되는 숙제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소득의 범위를 넓히는 고민들을 이제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극단의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재산이나 지역하고 직장이랑 어떤 서로 균형감 있게 구조를 동일하게 만든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과제는 소득이라는 범위를 최대한 좀 넓히는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두운 전망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지출이 늘어날 거니까. 지출이 늘어나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인상에 따른 정치적 부담, 저항이 생기잖아요. 그걸 가능한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게 이제 오늘 주제죠. 인상해야 되는데 부가의 형평성이 깨져 있으면 인상의 동의를 얻기 어렵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더 형평한 부가체계 3단계 만드는 게 결국은 보험료 인상을 순조롭게 하는 그 초석이 되는데 그럼 3단계의 핵심 뭐냐? 결국은 아까 강조했던 이제 완전 소득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이나 지역의 소득이 그 범위와 혹은 파악에 있어서 균등해야 되거든요. 지금 균등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하려는 작업이 저는 실시간 소득 파악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이 무척 중요하다. 그래야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게 될 것이고 양 직역이 비슷해지니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논리도 정당해지는 건데 안타까운 건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간 소득 파악 로드맵을 갖고 추진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금 현 정부도 그렇고 제가 그냥 지켜보는 데 있어서 실시간 소득 파악에서 특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소득 파악에 대해서 어떤 강한 의지와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들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건보 주제에서 건보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뭐 다른 사회보험에도 필요합니다만 실시간 소득 파악 작업에 박차를 가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국민들이 동의하는 수준까지 보험료 수입은 늘려야 되고요. 또 한편에서는 수입은 줄여야 되겠지만 지출 관리를 해야죠. 이렇게 고령화가 되면 지출이 늘어나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의료 지출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 제가 요새 사실 다리가 아파가지고 저기 통증과 다니는데 바로 물어봐요. 어느 보험 갖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느 게 있다 그러면 어디까지 됩니까? 그러니까 처방하는 것부터도 그렇고 저희가 뭐 대형 병원 가서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줄일 수 있는 저는 보건의료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수가 제도 개혁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심사평가 인력도 대폭 확충해서 좀 엄격하게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비급여들을 다 일단은 급여로 전환해서 통제 범위로 오게 하는 이런 지출 구조의 합리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증가를 억제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소득 파악을 통한 부가체계 형평성을 통해서 가능한 보험료 인상의 사회적 동의를 좀 넓히고 이 둘이 같이 가야 우리 실장님이 예상하신 그 어두운 그림을 조금은 그래도 해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같은 방향성인데 지금 오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지출을 구조를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수익 기반을 확대를 하려면 속도를 조절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건 인정합니다. 뭐 본부장님께서도 네. 지금 그 건강보험 재정 또는 이제 건강보험을 둘러싼 변화들과 관련해서 또 부가체계
개편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앞부분에 두 분 다 말씀을 하실 걸 저도 뭐 따라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앞으로 공적연금 이외의 퇴직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가베이스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도 일본 같은 경우에 그거를 다 잡소득에 넣어가지고 공제를 넣은 다음에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민간연금도 이제 공적인 성격이 큰 퇴직연금 법외한 것들은 그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송금 처리가 되기 때문에 축적된 과정 속에서는 혜택을 받다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잡소득에 묶어서 공제를 넣은 다음에 그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고령화하고 피부양자 문제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건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의 노인들을 뜯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고령자를 위한 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부양자가 75세가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피부양자라고 하는 압박감이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개인 베이스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과 달리 일원화를 했지만 일본은 일원화를 하지 않는 대신 재정 조정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늘 일원화 비슷한 역할을 충분히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고령자의 의료비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봤을 때 저는 좀 약간 좀 어두운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기재부의 관심은 GDP에 있어서 국민 의료비가 아니잖아요. 국민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국고부담이잖아요. 저는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국고부담을 어떻게 하면 다른 경제 성장률이나 임금 상승률이나 다른 지표와 같게 가면은 그건 잘하는 건데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못 간단 말이에요. 지금 뻔해 보이고 저성장 사회에 고령자 늘어날 거고. 자, 그러면 부담을 빼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기 부담을 늘리든가, 받아도 혜택을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자기 부담을 늘리든가 민간보험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단협할 때 임금 상승률이 5% 생긴 거 2.5%만 임금 상승률로 놓고 2.5% 종합보험을 해왔던 우리나라 역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계속 해올 거다. 그래서 좀 어둡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또 재산보험료인데요. 재산보험료는 다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른 3단계에서 묶어서 할 게 아니고요. 저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지금은 결단으로 재산보험은 이제 로드맵을 줘야 된다. 5년에 걸려서 다단계 격변 완화 조치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 5년 내에서 털겠다라는 목표를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보험료 부과 소득 기반 범위를 넓히는 문제, 이제 이게 사실은 재산보험료 폐지 속도하고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처음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직장 가입자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소득만 계속 노출이 되고 있다라는 인식이 바뀔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그 지역 가입자로 계신 자영자나 아니면 뭐 특고나 프리랜서 분들의 그런 소득들, 물론 소득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낮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분들의 소득 변동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고 특정한 수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야 이제 재산보험료를 폐지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재산보험료를 폐지하면서 지역가입자 쪽에 있는 분들의 소득보험료를 가지고 이걸 다 충당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뭐 지원 문제라든지 또 지출에 대한 합리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결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정리해 주셨지만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전체 재정 안에서 우리가 이걸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운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국고부담에 대한 부분의 안정성 이거는 좀 확보할 필요는 있겠다. 그게 매년 사실 건정심에서도 그 국고부담률에 따라서 보험료율 결정하는 게 또 달라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기재부가 조금 결단을 내려서 그 국고부담률에 대해서는 조금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 줘야지 그거를 갖고 이렇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하는 것도 조금 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이미 정부도 그 피부양자 기준 강화하면서 5년간 경감 플랜을 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5년간 뭔가를 하겠다라는 의지는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 3단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우리가 시작이 어떻게 될까요? 하느냐에 따라 시작이 되겠죠. 여기. 아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뭐 준비는 최소한 하고 있는 줄 알아서 말씀드린 건데. 준비는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3단계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면서 3단계 논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또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소득 기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소득 중심으로 가는 부분 또 이제 오건희 위원장님 실시간 소득 파악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 보험료 부과 또는 징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결국에는 그 소득 기반이 넓어지고 거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특히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형평성 있게 부과를 하기 위해서 실제 그 부과와 징수에 대한 뭐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조정해야 될 필요성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부가 징수 혹은 체계, 주체 가면 이제 이게 이해관계가 걸려서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좀 정책적 기준으로만 보면 조금 오히려 결론은 단순화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아까 실시간 소득 파악에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정 박사님이 주창하시고 그리는 것처럼 이제 똑같이 다 소득으로 매기게 되면 소득의 범위는 좀 넓어지겠습니다만은 그러면 건강보험에 직장과 지역의 구분이 불필요해요. 지금은 부가체계가 다르니까 편제를 지역이냐 직장으로 한 거지만 이제 뭐 다 포괄소득에 매기는 거니까 직장 지역 구분이 없어지거든요. 다른 사회보험으로 가도 급여가 다를 뿐이지 실업급여나 연금급여나 건보급여가 다를 뿐이지 똑같이 다 소득 기반에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종의 제도관리 입장에서 부가, 징수 뭐 이런 업무들이 굳이 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국세행정하고 달라질 이유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각 사회보험공단들은 급여 서비스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수익과 관련된 것들은 국세청 중심으로 통합해서 가는 게 앞으로 맞다고 보고요. 사회보험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되면 여러 이제 업무의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현재 급여에 있어서의 서비스 확장의 범위가 무척 많다고 봐요. 실업자를 위한 서비스가 단지 실업급여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다른 서비스도 있습니다만은 훨씬 더 내실화돼야 된다는 요구가 분명히 있고 노후도 연금급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초고령 사회에서의 다양한 시스템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건강보험도 단순하게 청구하면 병원비, 의료비를 그 의료기관에 주는 게 아니라 저는 그 과정 속에서 뭐 사전 이제 예방 의료라든지 주치 제도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지역 돌봄과 결합한 방식의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는 공단은 이번 기회에 진짜 급여 서비스 확장에 집중하고 요 수익과 관련된 것들은 실시간 소득 파악 진전에 발맞춰서 좀 단일화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사회보험의 좀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사실 이제 지난 정부에서 전국민고용보험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이제 일부에서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뭐 최근 그 나왔던 세제 개편안 보니까 당초에 나왔던 그 실시간 소득 파악 로드맵에 비해서 약간 늦춰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번 세제 개편 안에 기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2024년부터는 뭐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어쨌든 뭐 이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또 실제 부과 징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거버넌스라든지 또 형평성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정보를 일원화해서 쓴다. 그거잖아요. 실시간 소득 파악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국세청에서 확보한 소득 정보를 모든 사회보험에서 연계해서 하나의 그 자료원을 통일해서 쓴다. 이거는 저는 효율화를 위해서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저희가 그게 뭐 못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하나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조금 융통성 있게 생각해야 되는 게 사회보험마다 갖는 운영 원리의 차이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차별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로 딱 통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사실 이제 이 뭐 여러 가지 그 공단도 그렇고 또 사회보험 관련된 워낙에 다양한 업무들이 있고요. 급여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업무들은 정부 내에서도 또 공단 내에서도 좀
좀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그런 시기들이 점점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지금 쭉 그 건강보험료 부가체계의 구조와 형평성 논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쭉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마지막 주제였던 사실 그 개편의 내용 그리고 이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를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정리를 하시면서 혹시 그 세 분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 부분이 있다면. 제가 소속돼 있는 직장인 이제 전달 책임 문제나 커뮤니티 케어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라는 것, 특히 건강 문제라는 게 미니멈이 없지 않습니까? 옵티멈이잖아요. 그 미니멈과 옵티멈 사이에서 공적 개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라는 게 공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것에 난감한 주제일 텐데 그 속에서 저는 건보공단에 대한 거버넌스도 지금처럼 가면 좀 곤란하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분리해서 지역으로 찢어야 되느냐라는 문제는 좀 별개라서. 근데 이제 장기 요양보험하고 같이 좀 약간 지역에서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건강 문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이제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공정, 공평 이런 게 시대 하드로 등장했잖아요. 뭐 세대 간에도 그렇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불공평의 주제가 건보, 네. 부가책임 문제고 온 국민이 공감하는. 그리고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우리가 다 나서고 있다고 보고요. 2단계까지 됐고 우리가 얘기한 대로 3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면 이게 건강보험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아요. 건보 부가체계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주는 상호 직역 간의 반목, 불신, 특히 사회보험을 향한 불신 이런 것들이 컸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단순하게 건강보험 제도 그 자체를 내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보장 체제의 혁신에도 무척 중요하다. 그런 각오로 저희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행정에 계신 분들이 앞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마지막이라서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네. 우선 오늘의 주제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이었고요. 네. 오늘 저도 이렇게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자. 네. 그게 제 바람이고요. 우리가 결국에 논의하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라는 것은 결국엔 우리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수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또 이 수입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의 설득 도구로서 우리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8년에 하고 4년 뒤인 올해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사회적으로 정말 수입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라는 그 욕구가 분명히 합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고, 전 솔직히 이게 그 긴 기간 동안 돼 있다면 마지막 고울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시간을 두고 가고 있지만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종착지에 꼭 이르기를, 그것도 가능하면 시간을 좀 줄여가면서 갔으면 좋겠고, 또 아까 오건호 박사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이 결국엔 이 수입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는 건 결국엔 또 그 통제 불가능할 만큼 지출이 늘어나는데 이런 고민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지출에 대한 관리도 조금은 더 예방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서 가고, 그에 맞게 또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의 역할들, 이런 역할들도 많이 좀 개편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부가체계의 형평성 논란과 쟁점, 그리고 향후 개편 대안들까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세 분의 전문가 패널 분들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호라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동안의 궁금증을 가지셨던 건강보험료 부가체계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굉장히 뜨겁게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 건강보험 제도가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 건강보험을 잘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데 우리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형평성 있게 부담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이번 9월에 시작된 2단계 개편, 이제 끝이 아니고 오늘 세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지점도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 아쉬운 부분, 또 그로 인해서 또 불만이나 민원이 많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3단계 또 4단계 개편까지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새 정부에서 이어지는 새로운 개편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서 시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2단계 개편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서도 사실은 방향성은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홍보 문건이나 아니면 광고를 보더라도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로 가기 위한 개편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이 부가체계가 실질적으로 부담 능력을 고려해서 또 소득 중심으로 가기 위한 개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제도 전반이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변화에 잘 대응해서 우리의 건강과 또 의료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뜨겁게 돌아온 정책 설전 뽀라,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건강보험료 부가체계 개편이었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가 많이 또 기다려지는데요. 혹시라도 이 뽀라 진행과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서 다루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주제가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뽀라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